6월의 마지막 주일 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모차르트의 사랑의 음악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작곡가 류재중 그레고리오 작곡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그의 신작 부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작곡가 류재준이 기록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이 부부 이야기 세계 초연되는데요. 이 세계 초연에 우리 새달클 가족분들도 초대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은 저녁 7시 반, 12일 토요일은 오후 5시, 13일 주일에는 오후 3시에 개최됩니다. 부부 이야기 관람하고 싶으신 날짜와 시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계 초연의 공연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 CPBC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오늘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서울국제음악제 음악감독 작곡가 류재준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레고리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4월 화창한 봄날에 찾아주셨고 오늘은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네, 매년 서울에서 서울국제음악제라는 행사를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고 있고 그리고 앙상블 오프스라고 그러니까 저와 연관이 많은 그런 음악가들을 같이 모아서 만드는 그 음악 단체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전 하루빨리 이제 부산에서도 한번 와서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네, 빨리빨리 찾아봐야죠, 기회를. 우리 부산 콘서트홀도 생겼으니까. 네, 너무너무 멋있는 홀이 생겼죠. 네. 모든 클래식 음악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 부산의 클래식 음악 분들께도 정말로 멋진 선물이죠. 네, 잘 이용하고 네. 좋은 연주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연주도 그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톨릭 신문에서 1년 넘게 선생님 이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가톨릭 신문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칼럼을 써줄 수 있겠냐고 하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네. 처음에 아주 흔쾌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저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첫 번째 원고를 보내고 한참 있다가 그 연락이 오시기를 왜 빨리 다음 원고를 안 주시냐 그래서 무슨 제가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다른 원고를 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매주 쓰는 거라고.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 너무 제가 사실은 그 칼럼을 쓰면서 저는 사실 제가 옛날에 성당에서 그 지휘를 합창 지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저는 항상 그 가톨릭 신자로서 이거는 봉사 활동을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톨릭 신문이잖아요. 이런 매개체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칼럼 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쪽 그 비용을 안 받고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몰랐죠. 근데 말을 한 건 지켜야 되니까 이건 생각하는 게 저는 거의 매주 우리가 그
하여튼 그러니까 주일마다 저희가 이제 다 연원이 있고 뭐 몇 번째 미사 뭐 음. 부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있고 무슨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매주 글을 쓰면서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어떤 연중 미사 맞아. 하나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클래식 음악과 또 서양 역사 또 음. 가끔씩은 인제 영화 얘기도 좀 쓰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도 쓰고 그러면서 인제 좀 그 문학 얘기 또 미술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음. 쪼끔씩 불어나니까 인제는 아 쓰면 쓸수록 제가 아는 게 너무 천박하다는 느낌도 들고 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지난번에는 류재준 작곡가님의 장엄미사곡 들으며 이야기해 주시기도 네네. 했고 또 작년 4 월이죠. 초연되었던 피아노 모음곡 2 네네. 번도 소개해 주신 바 음. 있습니다. 오늘은 류재준 작곡가님의 신작이죠. 가극 부부 이야기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서울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세계 초연될 류재준 작곡가의 부부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예술의 전당이 그러니깐 말 그대로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이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거기는 미술관도 있고 서예관도 있고 또 전통 음악을 하는 곳도 있어요. 음. 또 거기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 하면 생각나는 가장 그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원형의 그 기와 형태로 된 멋진 건물 있지 음. 않습니까? 거기가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페라만 전용으로 상영을 하는 곳이죠. 그 건물 안에 그 오페라 같이 이제 음악하고 연극 이거를 같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홀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네. 하나는 토월 극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자유 소극장 이렇게 하는데 그 자유 소극장은 다른 그러니까 토월이나 오페라 하우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뭐랄까 실험적인 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자유 소극장을 골랐던 이유는 네. 그 물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준비한 부부 이야기에 출연하는 인원이 사실상 3 명이거든요. 남자 성악가, 여자 성악가 그리고 음. 피아니스트. 또 하지만 그 이 3 명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볼 거예요. 실험적인 시도도 해 보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구성도 많이 이제 여기에 삽입을 할 텐데 좀 재미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좀 보다 자유로운 자유소극장을 선택을 음. 했습니다. 그렇군요. 찾아보니까 음. 무대와 객석에 경계가 거의 없다고 없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눈앞에서 바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운드도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렇군. 작곡가 류재준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작곡가는 예술가는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단면을 기록하셨죠. 원래는 제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음악극이죠. 음악극을 처음에 제가 시도한 거는 아파트라는 음.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을 그 아파트를 쓸 때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갑자기 집값이 너무너무 뛴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집값이 뛰고 또 근데 문제는 또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또 가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한 군데서만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값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예. 음. 그래서 그때 이걸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가곡을 써 보는 게 어떨까? 가곡집을 써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거든요. 음. 또 거기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된 것이 정말로 한국에 좋은 성악가들 많아요. 이탈리아 뭐 독일 뭐 미국에서도 공부한 너무너무 노래 잘 부르고 거기 뭐 큰 무대에 쓴 성악가분들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 가지고 인제 독창회를 하면은 물론 전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죠. 슈베르트의 연가곡들, 슈만, 볼프, 브람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곡집이란 거는 여러 개의 곡들을 모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열대 개 이상 많으면 뭐 스물 몇 개의 곡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짧은 곡들을 모아서 인제 거의 한 스테이지 그러니까 1 시간 이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거를 부를 때 관객분들 중에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네. 또 그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런 가사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없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흥미를 끌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이야기로 된 그래서 이런 가곡집을 만들 수 있는 한번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테마가 그렇게 떠오른 거죠. '이렇게 해야 될 음. 게 생겼구나.'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부 이야기도 거의 마찬가지죠. 부부 이야기도 첫 번째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쓴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석학들 분께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정말 기록적일 만큼 음. 극악의 출산율이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을 안 낳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아래 세대들이 점점 쉽게 말해서 그 아이들을 낳기 힘들어하고 또 같이 살기 힘들어할까 남녀가.' 그걸 보면은 이거를 좀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겪는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너무인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제 저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대신 내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네. 노래를 하는 거군요. 이건 왜냐면은 이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써 봤자 이거는 충고나 아니면은 그걸 뭐 가르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들어요 그걸. 음. 성악이 있고 네. 기악이 있고 네. 연극 무대가 있고 그러면 오페라와 굉장히 흡사한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오페라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제가 이게 가극이라고 물론 이전에 음악극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를 시작하면서 조금 그냥 피아노가 음악을 하고 그 위에 그냥 성악만 한다. 이게 좀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자세히 생각을 해 보니까 판소리가 굉장히 재밌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음. 그 판소리에서 장구를 잡고 있는 그 고수분이 계시고 소리꾼하고 같이 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리듬만 쳐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악을 이끌어 음. 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사실 보면은 피아노만 치는 거 말고도 할 거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럼 네. 솔직히 피아노 치면서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음. 액팅도 할 수 있는 어. 거고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앉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반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주하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한테도 아주 독자적인 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독주도 음. 있어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도 있는 부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주고받고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곡집이라는 형태보다는 일종의 플레이 그러니까 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가극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 붙였습니다. 작사가 네. 분이 봉준수 교수님이라는 분과 협업을 하셨는데 어 제가 몇 곡만 살짝 네. 들어보니까 너무 현실적이면서도 유머가 네. 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과 또 소통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봉준수 선생님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아.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음악 쪽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서울대 내에서 많이 하고 아. 계세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분은 그 서울대학교 작곡가의 최우정 교수를 통해서 작곡가 교수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좀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누고 또 제 교향곡 2 번이 텍스트가 셰익스피어였잖아요. 그 소네트였으니까 또 이분이 영문학과 교수시고 셰익스피어에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방향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데 근데 제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음. 사람이 서정적이에요. 그 시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잘 다듬어 놓은 보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음악은 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좀 더 예술적인 가치를 좀 더할 수 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상고초려를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직도 후회를 하시죠. 그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좀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처럼 좋은 그 시어를 가지고 정말 잘 만드시는데 근데 보석을 깎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장인 정신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수공업적으로 하더라도 좀 빠른 형태를 아 원하는데 그렇군요. 이분은 정말 음. 적인 수공업을 하시더라고요. 와. 또 그 다른 두 분이 또 어떤 작품을 음. 만들어냈을지 점점 더 음. 기대가 되는데 이분 이름이 조금 네. 독특하잖아요. 그 영화 감독 봉준호 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아 상관없죠. 왜냐면 본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봉준호 감독이 이분의 막내 동생이에요. 아 형제시군요. 네. 나이 아. 차가 꽤 나는 형제신데 어 봉준호 감독님도 뭐 굉장히 뭐 판타지가 많으신 분이지만은 제가 보니깐 이 형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런 감각은 좀 유전인가 봅니다. 저는 사실 유전을 믿지 않거든요. 네. 그냥 어머니께서 잘 키워 주신 게 아닐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부 이야기 아파트에서 음. 부부 이야기에서도 피아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임효선 네. 피아니스트님께서 함께하게 음. 되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자 네. 역할로 이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 선생님께서는 피아노를 통해서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저와 같이 작업을 해 음. 왔어요. 뭐 일라 라스코프스키 선생님도 그렇고 문지영 씨도 그렇고 김기현 씨 뭐 박종혜 씨 뭐 김정원 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좋은 피아니스트라도 같이 해 왔는데 일단 임여선 씨는 정말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니까 뭘 다 떠나서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그러니까 참.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리가 달라요. 음. 똑같은 화성을 그러니까 도미솔 화성을 그냥 누르 똑같이 누르더라도 그 음을 너무너무 컨트롤 잘하는 그거는 몇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서 얘기하는 음. 기프티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에서 좀 내려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진이나 이민찬 씨가 연주하는 걸 들어도 이제 확실히 느끼잖아요. 이건 '아 이거 좀 다르구나.' 음음.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피아노를 일단 너무 잘 치고 1 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인제 이 우리가 초연하기 전에 몇 곡을 그거를 홍보를 위해서 좀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녹음을 하면서도 느낀 게 '아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하면 항상 즐거워요. 음. 그러니까 다른 악기도 물론 즐겁지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하고 작업한다는 건 약간 좀 다른 아 느낌이 들어요. 오. 그냥 뭐랄까 음악을 컴플리트하게 완성시키는 기분이에요. 아. 너무 그러니까 극적인 기분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줘요, 피아니스트는. 세계적인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로스트로비치 선생님이라든지 뭐 빌샤 뭐 이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연주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과 다 우리는 다 피아니스트 얘기하고 있어요. 어. 현악기 주자들조차도 관악기 조차도 그렇죠. 끝까지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누구야?" 그러면 피아니스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 약간 얘기가 달라요, 피아니스트는. 정말 그렇게 늦은 발전 과정을 겪었지만은 가장 완성도 있고 가장 강렬하게 대중들한테 접근한 클래식 악기는 피아노만큼의 위치를 가진 악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참 부러울 음. 정도예요. 음. 선생님께서 피아노도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음악 짧게 먼저 듣고 네. 이야기 이어나가 네. 보도록 할 텐데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프렐류드가 네. 총 8 곡이 네네.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노래를 들어볼게요. 네.
세계 초연 전에 네. 우리 새달클에서만 공개되는 아주 귀한 음악입니다. 네. 류재준 작곡가의 부부 이야기 중에서 피아노 프렐류드 그중에서 3번 임효선 피아니스트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로디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아일리시 민요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일랜드 민요인데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큰 뭐랄까 감명을 받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옛날에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찍은 제 1편이 있어요.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악당들이죠. 악당들이 은행을 털어서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릴 때 딱 이 노래가 나와요. 모든 게 성공했다. 굉장히 뭐랄까 좀 악에 바치면서도 뭔가 악마들의 행진하는 그런 기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입생 때 우리 네. 선배들이 술 먹여놓고 안 마시면 아. 안 먹으면 쳐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불렀던 이제 노래인데 하여튼 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일랜드 민요예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시대에 쓰는 재미있는 멜로디 같은 경우는 그 작곡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재료가 돼요. 재료 둘 다 되죠. 예를 들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곡들에 그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그런 유행가들의 멜로디 아니면 리듬이 들어가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모차르트 폴로네이즈 그러면은 쇼팽의 폴로네이즈 이런 거 생각나지만 모차르트도 폴로네이즈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는 춤곡이었으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6번 같은 경우에 이 악장이 폴로네이즈로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그 외에도 베토벤도 녹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멜로디 아니면 리듬, 형태 또 왈츠는 뭐 누구나 다 썼죠. 이런 것들을 음악에 집어넣는 작곡가들은 사실상 그게 단순히 멜로디만 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멜로디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부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 갈등도 있고 애를 키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결혼식장에 그 예약을 하면서부터 겪는 그 힘든 거, 그다음 사람들하고 겪는 갈등, 단순하게 애를 낳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런 문제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인생이란 게 그 어린
그 어린 나이에 도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 이 도전이라는 면에서 이 멜로디가 딱 어울리다고 생각을 했고 이 멜로디를 차용을 한 거죠. 네. 이어서는 현실과 해악의 조화인 결혼 이어보고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또 슈베르트가 연상이 되는데요. 슈베르트도 있고 맨델스 존의 결혼 행진곡 맞아요. 부분도 차용이 돼 있고 그 근데 이 곡은 그 텍스트는 제가 썼어요. 이 곡만은. 아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우리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봉준수 선생님께서 너무 낭만적으로 모든 걸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 서정적으로 저는 아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렬함이 필요했거든요. 모든 거를 다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음. 칼라 같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이제 충분히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또 다른 곡 다음에 또 이렇게 음. 써야 되는 곡들이 있고 또 우리 봉준수 선생님께서는 또 세공하다시피 시어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좀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흔쾌하게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심정으로 허락을 해 주신 나보다 것 같아요. 잘하나 보자. 어 그 그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곡만은 좀 시어가 다른 쪽하고 다른 게 맞아요. 네. 조금 네. 날카롭기는 네. 했어요. 그렇군요. 이쪽은 보면 뭐 찌질함이 네. 스멀스멀 뭐 그놈의 자존심이 어 너무 현실이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우리네 현실이죠. 현실이니깐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혼식 때 정말 그 사진 몇 개 찍으려고 정말 그 아시겠지만은 가면은 그 스튜디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격 차이가 많으면 뭐 한 어. 3-4 배씩 나는 걸 주고 "어느 거를 할래?"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싼 걸로 해 주세요." 그럴까?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더욱 문제는 음. 뭐냐면은 그렇게 찍어 가지고 정말 한 번도 안 보 평생 몇 번이나 쳐다보나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물론 저는 가톨릭 신자라서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혹시 이 둘이 갈라설 때 저는 그 돈이 그 돈과 시간과 그 열정이 음. 사실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잘 사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결혼이라는 곡에서 제가 특히 인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왜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결혼을 해? 결혼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맞아. 이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신경을 정말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웃는 건 다 결혼식 하는 그런 그쪽 업체들이야. 도대체 이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좀 억울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할까를 좀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얼마 전에 너무 놀란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애 밀고 다니는 그냥 그 유아차예요. 가격을 보고 저는 정말 어. 근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6 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어. 된대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세상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걸 또 안 해 주면 애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젊은 세대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우리가 또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음악 얘기를 좀 해볼 네. 텐데 이런 좀 신랑 신부가 좀 음. 탈진한 음.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지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일단 저는 옛날에 처음에 공부를 제가 서양 음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그때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하신 분들이 그때는 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 우리 그냥 랩이라는 거 자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흑인들이 많이 하는데 슬렁을 많이 섞은 그런 그러니까 스피치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리듬적으로 그걸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천박하다 그랬어요. 음.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음악 쪽에서 말을 막 그러니까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람의 흥미를
하는 음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파파게노 파파게나 음. 그거는 완전히 그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피가로. 음. 그러니까 저는 좀 언어가 가지는 뭔가 뭐랄까 통 언어만이 가진 통쾌한 게 있거든요. 그냥 말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통쾌함, 말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지루함, 그 음.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설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에 음악이 얹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음악이 있고 그거를 말을 꾸며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제가 표현을 생각을 한다면은 먼저 말로 표현을 하고 '음악이 그거를 꾸며 준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죠. 이번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 그 한국말이 또 서양 음악하고 다르잖아요. 서양 그쵸.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영어도 아니고 음. 독일어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한국말을 하면서 그 말의 자체에 뭐 은율도 있고 뜻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뉘앙스가 있어요. 음. 표현력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가서 음악을 만들어 보자, 붙여 보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제목은 네. 결혼이지만 좀 씁쓸한 현실을 네. 날카롭게 작사 작곡을 하신 결혼인데 슈베르트의 좀 어둡죠. 이 코드가 나오다가 또 중간중간 그 말씀하신 맨델스존의 결혼 네. 행진곡도 아주 네. 짧게 나오면서 설렘이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쪼끔 밝지만은 않죠. 않은 작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암울한 거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암시라죠 인제. 음. "너는 결혼을 한 게 다인 것 같지. 이제 두고 봐. 인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어 왜 결혼을 하라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 음.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의 과정. 이 1 부, 2 부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부 끝에 이 결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전에 뭐 연애도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싸우고 해서 결국 거기까지 갔지만 "미안하지만 인제 진짜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야. 방금 눈빛이 상당히 예. 무서웠습니다. 네 그럼 1부 끝에 결혼, 네. 이어서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네. 노래하는 탄생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 이 탄생은 그럼 2 부의 몇 번째 곡일까요? 일단 처음에 2 부가 시작된 다음에 신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거 아. 그다음에 인제 직장 생활 힘든 거 그다음에 좀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 그러면서 드디어 애가 생긴 거예요. 그 애가 나왔을 때 이거 이 노래만큼은 좀 다른 음악들하고 좀 다르게 포근하게 쓰고 네. 싶었어요. 거기다 이 시어가 너무 멋지잖아요. 봉준수 선생님의 아주 특징적인 아름다운 시어예요. 진짜 네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 제가 이거를 제가 또 작곡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작품은 그 시를 보자마자 한 시간 내로 썼을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약간 영감을 주더라고요, 음악이. 거의 유일한 감동적인 음악일까요? 일부의 연애에 대한 노래가 하나 그 아름다운 곡이 하나 있는데 음. 네 아름다우면서도 그거를 인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 모든 게 긍정적이진 않지만은 음. 이 곡은 정말 유일하게 행복만 있는 곡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한 음악을 쓴 게 지금까지 몇 개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플룻 사중주의 3 악장 그다음에 네네. 플룻 소나타의 2 악장 둘 다 플룻이었던 거 보니까 제가 플룻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어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정적으로. 음. 그다음에 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음악의 시 자체가 좀 다르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잠깐 끊고 제가 이 시를 한번 좀 읽어 봐도 될까요?
제가 이 탄생이란 시를 처음에 이제 봉준수 선생님한테 받은 다음에 제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곡을 네. 썼거든요. 이게 정말 저도 이렇게 빨리 곡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좀 1시간 내로 다 썼을 와. 거예요. 근데 이 시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요거 첫 번만 좀 네.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멈춰서고 해와 달이 오직 한 땀 별 하나를 놓을 때 파란 이파리 매만지던 산들바람 꽃가루 살포시 빚어 조그맣게 보내주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참 시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단어 몇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정말 이런 멋진 무늬를 만든다는 게 좀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술가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러네요. 저는 정말. 예술가라기보다는 그냥 음악 노동자, 뮤직 레이버. 아 정말. 아까 그 탄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제가 이 곡을 딱 그 시를 받을 때 하필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엘리사벳 그런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저를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어머니가 떠났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저한테 재준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이란 거,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같이 연결해주고 또 저를 기억해준 사람을 남기고 그다음에 저는 없어지지만 또 제 하는 일과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을 또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부부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부부라는 거는 전혀 모르는 성별만 다른 요즘은 또 성별이 같은 분들도 그죠. 모일 수도 있지만 그거 때는 전혀 다른 분들 둘이 만나서 이게 부부는 촌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일촌 그러니까 뭐 삼촌, 이촌 이런 게 없이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둘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봐도 어디나 장례식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결혼식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정말로 놀라운 게 결혼식을 축하해주지 않는 풍습이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만큼 이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그러니까 사람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도 결혼은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게 됐고 어려워하게 됐고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게 된 그거는 사실 저는 저희 세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눈 뜨고 그거를 용납을 해왔으니까 지금 점점 힘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얘기한 거를 그냥 들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를 비판하지도 말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곡을 쓸 때 봉준수 선생님하고 같이 약속을 한 게 그냥 이야기를 그 세대의 얘기를 옮기자. 우리가 무슨 거기다 뭘 덧붙이냐.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듣고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야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평가를 할 거냐, 그걸 가지고 뭐 앞으로의 시방을 얘기할 거냐,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연주하는 시간이라도 오셔가지고 내 얘기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만들어 보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얘기였어요. 선생님 앞으로 또 계획들도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올해 내 이제 제가 써야 될 곡이 첫 번째는 이미 완성돼서 이제 12월 달에 연주된 곡은 이제 바순 소나타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성건 씨라는 정말 한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활동하시고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이분과 일리아 라스코프스키가 12월 달에 이제 서울 IBK 홀에서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올해 꼭 써야 되는 게 이제 비올라 콘체르토를 써야 돼요. 그거는 이제
비올리스트 김상진 선생님을 위해서 쓰는 곡인데 내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초연될 겁니다. 내년이요. 네. 어. 그리고 그 클라리넷 아니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색소폰을 제일 잘 부시는 브랜든 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내년 3월에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아노 그 독주곡도 한 10분짜리를 하나 써드려야 되는 게 있고, 또 미국에서 위촉받은 게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또 워싱턴 DC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걸 다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음악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겠죠. 아우,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부산까지 와주시고 아니요,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나 뛰어올 겁니다.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류재준 작곡가의 신작 부부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선생님 작품들도 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부부 이야기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류재준 작곡가의 부부 이야기 세계 초연됩니다. 세계 초연에 우리 새달글 가족분들도 초대해 드립니다. 7월 11일 금요일은 저녁 7시 반, 12일 토요일은 오후 5시, 그리고 13일 주일에는 오후 3시에 개최됩니다. 관람하고 싶으신 날짜와 시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계 초연의 공연에 여러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